서울 사거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중입니다. 36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평범한 남자죠.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데 익숙했죠. 주변에서는 종종 너도 이제 슬슬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항상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제게 결혼은 먼 미래의 이야기거나 어쩌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의 앞에 이하나, 제 예비 신부가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죠.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결혼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조차 없었던 제가 그녀를 만난 후에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녀와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어볼 정도였죠. 흔한 소개팅이나 동호회, 직장 동료 같은 인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 강남역 인근의 왕복 8차선이 넘는 거대한 사거리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복잡함과 활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인파는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곳. 그런 곳에는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잠시 멈춰 기다릴 수 있는 작은 안전지대, 즉 보행자 섬이 있습니다. 하나와 저는 바로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었죠. 서로 정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우리는 몇 초 남지 않은 횡단보도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이미 노란불로 깜빡이는 신호를 보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죠. 아마 하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그 안전지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고 우리는 동시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멈춤에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맑고 투명한 피부에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자.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소란스러운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이 제 시야에 가득 찬 듯한 느낌이었죠. 문득 오래전 결혼한 친한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배는 평소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죠. 민준아, 네가 결혼할 여자는 첫 만남부터 뭔가 딱 오는 느낌이 있을 거다. 나도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랑 결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너 앞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시에는 그저 선배의 오버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운명론자도 아니고 첫 만남에 결혼을 직감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과장된 표현으로 그만큼 인연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는 순간 선배의 그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의 찰나였지만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죠. 마치 운명의 실이 저와 그녀를 꽉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형의 말대로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신호가 바뀌어 각자의 길로 헤어진다면 분명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져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미침, 예상치 못한 마주침과 솔직한 제안. 그녀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아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렬한 직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자동차 경적 소리, 도시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저와 그녀만이 그 횡단보도 위 보행자 섬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요? 남자친구 없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맑고 청량했습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남자친구 없다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직구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없다고 대답하니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던 거죠.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며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성급했나, 무례하게 보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그런데 연락처도 안 물어보세요? 그녀의 말과 함께 눈꼬리가 예쁘게 휘어지는 미소는 제 심장을 더욱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솔직한 태도, 그리고 저를 향한 그 미소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제 어설프를 귀엽게 봐주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은 분명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전히 살짝 떨렸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 말에 그녀는 깔깔깔하고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복잡한 도시의 소음을 뚫고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한여름 숲속에서 들려오는 청량한 새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저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네, 명함 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죠. 손가락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 저는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마치 보물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녀가 건넨 명함에는 이하나 웨딩 플래너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라니 그녀의 직업조차도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에 무관심했던 저에게 결혼이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을 가진 그녀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지체 없이 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에는 김민준 세무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제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직업이 세무사이시네요? 저희 아빠도 세무사이신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직업도 저에게는 특별했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직업까지 저와 연관성이 있다니. 단순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연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기한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짧지만 강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청량한 웃음소리, 그리고 제게 던진 솔직하고 당당한 질문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 거짓말처럼 빨간불이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운명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기에 우리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연락드릴게요. 짧은 인사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만남과 헤어짐이었기에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조금 더 오래 눈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강렬한 끌림은 분명 우연을 넘어선 운명의 끈이었습니다. 그녀는 웨딩 플래너, 나는 세무사 명함을 건네받는 그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아나 웨딩 플래너라고 적힌 그녀의 명함은 제게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았죠. 웨딩 플래너라니, 결혼에 대해선 무관심을 넘어 거의 무지했던 제가 하필이면 결혼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직업을 가진 그녀를 만나게 되다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그녀의 명함에서 느껴지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그녀의 직업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명함 한 장에도 이런 감각이 담겨 있다니 그녀의 본업은 얼마나 더 매력적일까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명함을 건네주기 위해 서둘러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 명함에는 김민준, 세무사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딱딱하고 숫자에 강박적인 제 직업은 웨딩 플래너라는 그녀의 직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제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직업이 세무사이시네요? 저희 아빠도 세무사이신데? 그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잦은 공통점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장소부터 제가 선배에게 들었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는 직업과 가족에까지 연결되는 묘한 공통점들. 마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정말요? 신기하네요? 제가 건넨 짤막한 말에도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명함을 통해 각자의 세상 일부를 공유하게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세무사. 어쩌면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직업이 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녀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사람들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안정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세계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두 직업 모두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짧은 명함 교환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명함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아주 작지만 개인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죠. 그것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영함을 주고받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횡단보도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그만큼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적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그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다시 켜지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그녀가 가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짧은 만남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명함을 주고받은 인연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녀의 연락처가 생겼고 그녀에게도 제 연락처가 생겼으니 이제 모든 것은 저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거리가 다르게 보였고 사람들의 북적거림 속에서도 어딘가 그녀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그녀의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보기도 하고 명함에 적힌 그녀의 이름 이하나를 몇 번이고 되뇌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만남은 제 몸이 건조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설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열쇠로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연락하면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그녀가 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제 명함을 받아들고 저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할지 특별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작은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작은 서울의 복잡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짧지만 강렬했던 명함 교환의 순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피어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 사실 저는 그 횡단보도에서의 만남 이후 하나에게 연락하는 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저를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죠.
며칠 밤낮으로 어떤 문자를 보낼지,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머리를 싸맸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을 보냈고 놀랍게도 그녀는 흔쾌히 제 연락에 답해 주었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시작된 우리의 첫 통화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고 저는 점차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소소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로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주는 하나는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익숙했던 숫자와 계산의 세계가 아닌 따뜻하고 감성적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세무사로서 사람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직업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거는 아껴주는 마음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외로움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횡단보도에서의 만남은 제가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연애는 행복과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강 고수부지를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가끔은 소설 같은 이야기로 밤늦도록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그녀는 제게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활력소이자 기쁨이었고 때로는 저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에게 프러포즈를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인 그녀는 항상 본인이 꿈꿔왔던 결혼식과 결혼에 대한 확고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을 옆에서 지켜봐온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만의 결혼식에 대한 그림이 명확했죠. 저는 그런 그녀에게 그녀가 꿈꿨던 결혼식을 그 첫 시작인 프러포즈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프러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 몰래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전한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고 싶었기에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여 그녀가 평소에 어떤 결혼식을 꿈꾸는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등을 은근슬쩍 물어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보는 웨딩 잡지나 SNS 게시물들을 몰래 살펴보기도 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죠. 아마 그녀는 꿈에도 제가 이런 프러포즈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프러포즈를 계획하던 몇 달 전부터는 하나와 얼굴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겨울 시즌이기도 했고 웨딩 플래너로서 그녀의 업무가 엄청나게 바빠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예비 부부들을 만나 상담하고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끔 겨우 시간을 내서 만날 때면 그녀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몸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30인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하는 생각에 저 또한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더더욱 멋진 프로포즈로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왔습니다. 마침내 프로포즈 당일, 저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과 함께 그리고 그녀를 위한 진심이 담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프로포즈를 그녀에게 건넸을 때 하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감격스러운 눈물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감격,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프로포즈 후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고 바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말이죠. 그저 우리는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예쁜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신혼여행지를 고민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예비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하게 다가오는 법인가 봅니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훗날 저에게는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충구 인장 안전.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프로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닫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결혼 전 이상한 징후들. 컵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때 인생 쿠 엿적기 하이노 더 잦기.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지는 시기라 업무량이 폭증한다고 했죠. 하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예비부부들을 만나 상담하고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업무 전화를 받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웨딩 플래너는 정말 바쁜 직업이구나 하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멋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트 약속이 잡혔다가도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지만 저는 그녀의 입장을 헤아려 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자기 일인데 당연히 바쁠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오히려 제가 그녀를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면 차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바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통역 몇 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늘이 드리워진 듯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의 웃음소리도 점차 줄어들었고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길에 그녀의 회사 근처로 찾아가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고 했더니 그녀는 오빠 미안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만나겠어. 그냥 혼자 쉬고 싶어. 라고 말하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저를 만나러 왔을 그녀였기에 그 말이 제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녀는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심해져서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요즘 감기가 잘 안 떨어지네 라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병원 갈 시간도 없어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조차 없구나 하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그녀의 식욕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을 즐겨 먹고 맛집 탐방을 좋아하는 그녀였는데 저는 그녀의 순간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줘도 몇 숟가락 뜨지 않고 금방 숟가락을 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안 먹어? 맛없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아니 맛있는데 요즘 입맛이 없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는 거야? 라고 농담 삼아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녀의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감정 소모도 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거죠. 바쁜 시기니까 어쩔 수 없겠지. 피곤해서 입맛이 없나 보다. 감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옆에서 응원하고 이해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선물하면 그녀의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프로포즈가 그녀의 삶에 작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하는 생각에 저 또한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이 프로포즈가 그녀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과 줄어든 식욕, 잦은 기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니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섬뜩한 진실이 그녀의 지친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저 저는 행복한 프로포즈만을 생각하며 그녀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다가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징후들이 실제로는 그녀가 겪고 있던 고통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운명적인 문자 메시지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프로포즈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행복에 겨워 결혼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준비를 시작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웨딩홀 계약부터 스튜디오 촬영, 신혼여행지 선정, 예물 준비까지. 하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한순간의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음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나는 잠시 회사에 들러 필요한 서류를 챙겨오겠다며 먼저 나섰고 저는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 전화로 하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나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아. 지금 급하게 약속이 있어서 못 돌아가는데 혹시 오빠가 내 휴대폰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잠금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중요한 연락 오면 확인 좀 해줘. 저는 흔쾌히 알았어, 가져다 줄게. 걱정 말고 약속 잘 보고 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스케줄이나 자료를 바로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 잠금을 해두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의 책상으로 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화면은 잠금 해제된 상태였고 상단바에는 여러 알림들이 떠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들이겠거니 하며 스크롤을 내리려는 찰나 예비 장모님이라는 발신자 이름과 함께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을 줄 알았던 발신자가 예비 장모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잠시 의아했지만 곧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문자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장모님, 너 민준이한테 그 얘기는 안 했지?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꼭꼭 숨겨야 돼. 그거 들키는 순간 너는 시집 못 가는 거야.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들키는 순간 시집 못 가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예비 장모님께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선 그 얘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인 척 가장하여 예비 장모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하나인 척. 엄마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긴데?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예비 장모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의 글자들이 제 세상을 산산조각내는 망치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긴? 너 아들이 있다는 얘기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순간 끝이야.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데. 너 아들이 있다는 얘기 말이야. 그 5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아들? 하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함없이 선명하게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늘 솔직하고 순수했으며 때로는 저보다 더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자신은 결혼 경험이 없고 아이도 없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 눈앞에 있는 이 휴대폰 속의 문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곧바로 하나의 휴대폰을 전부 뒤져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갤러리, 메시지, 통화 기록,
SNS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아들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야겠죠? 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숨겼을 테니까요.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그것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알게 되다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왜 저에게 이 사실을 숨겼을까?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걸까? 배신감과 함께 혼란스러움,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가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쁜 업무 탓에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수척한 얼굴도, 피곤해서 못 만나겠다고 했던 그녀의 말도 모두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연기였을까? 저는 그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하나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휴대폰을 당장이라도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끈은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하나가 사무실로 돌아오면 이 모든 진실에 대해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섞여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저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가슴 아픈 연극. 하나의 휴대폰에서 예비 장모님이 보내신 충격적인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결혼 못 가는 거야?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허탈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예비 장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 의도를 숨긴 채 마치 하나의 궁금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나, 하나인 척. 엄마,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인데? 나 아들 없잖아. 설마 농담하는 거지? 제 가슴은 쿵쾅거렸고 제발 농담이라고 혹은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예비 장모님의 답장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비 장모님, 무슨 말이긴 너 아들이 있다는 얘기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순간 끝이야.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데. 너 아들이 있다는 얘기 말이야. 다시 한번 그 5글자가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말들. 그거 얘기하는 순간 끝이야.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데. 이 모든 문장들이 저를 향해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글자는 변함없이 선명하게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에게 아들이 있었구나. 저는 제 불릭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작은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싱글인 것처럼 행동했고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저와 함께 그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하나는 저에게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으며 아이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연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횡단보도,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새 통화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던 그녀의 모습까지. 이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한순간에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로 변질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데. 예비 장모님의 이 한마디는 제게 또 다른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왜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녀의 아들과 관련된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친정엄마조차 딸의 행복을 위해 그런 거짓말을 종용했을까? 저는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동정심이 아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하나의 휴대폰을 전부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메시지함, 통화 기록, 심지어는 카톡 대화 내용과 SNS 기록까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죄책감조차 들지 않을 만큼 제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언가라도,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는 증거, 혹은 그녀의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녀의 아들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야겠죠. 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숨겼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녀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모든 흔적을 지웠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그것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알게 되다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휴대폰 액정 속 글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가를 비웃는 듯한 조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쁜 업무 탓에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수척한 얼굴도, 피곤해서 못 만나겠다고 했던 그녀의 말도 모두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연기였을까? 제가 사랑했던 하나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배신감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알던 하나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악몽 같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와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예비 장모님의 문자는 제게 잔인한 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나가 사무실로 돌아오면 이 모든 진실에 대해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이 모든 거짓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섞여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저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신감과의 직면, 그리고 파국으로 치달은 다툼 하나에 휴대폰 속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마치 폭풍우 한가운데 선 작은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허탈감이 뒤섞여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 시계는 더욱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사무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제가 오해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빠, 하나가 나 휴대폰 두고 갔다. 내 휴대폰 어딨어?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랑스럽게 느껴졌을 그녀의 미소가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천진난만한 그녀의 표정을 보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은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있어. 그리고 네 엄마한테 연락 왔던데 네 아들 얘기하시더라? 제 말을 들은 하나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처럼 그녀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초조함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띄어져 있던 예비 장모님과의 대화창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아들이 있다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말을 마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하나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은 바닥에 부딪혔고 액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당황함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며 숨겨왔던 날카로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한 번 갔다 온 여자 맞아. 어차피 이렇게 들킨 거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한 번 갔다 온 여자. 그 한마디는 그녀가 저에게 철저히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 천양인 척하고 오빠 속에서 결혼하려고 했어. 그리고 애 아빠랑도 몇 달 전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애 아빠가 오빠 찾아온다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차라리 다 까발려지니까 속이나 편하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애 아빠랑도 몇 달 전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그녀는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제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솔직히 오빠 직업도 좋고 집안도 괜찮아서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명함받고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 왜? 근데 멍청한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요리조리 다 알아냈네? 남의 휴대폰까지 보면서 하는데 화가 나네.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 그 말은 제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했던 진심은 그녀에게는 그저 이용당할 순진함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이 아닌 제 배경을 보고 다가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의 휴대폰을 봤다며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녀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네가 그딴 소리 안 해도 알아서 내 발로 갈 거거든?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부서질 듯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굉음은 마치 우리 관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총성 같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복도로 울렸고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온몸이 벌벌 떨렸고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모욕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퍼부었던 욕설과 차가운 말들조차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인 것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엇 때문에 발목 잡힐 뻔했는지 아찔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은 5개월 앞두고 하나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그녀와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기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가져다 버렸습니다. 함께 맞췄던 커플링,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녀가 선물해줬던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고 그녀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떠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녀의 존재가 지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녀인데 왜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경멸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순진함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파혼이라는 현실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한동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쓰디쓴 고백과 관계의 파국 하나가 제 사무실로 돌아와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그녀의 휴대폰, 그 안에 예비 장모님과의 문자 메시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증거였죠. 제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는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는 이내 저를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청순하고 여린 이하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한 번 갔다 온 여자 맞아. 어차피 이렇게 들킨 거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한 번 갔다 온 여자. 그 말은 그녀가 저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은 제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천양인 척하고 오빠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어.
그리고 애 아빠랑도 몇 달 전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애 아빠가 오빠 찾아온다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차라리 다 까발려지니까 속이나 편하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 아빠랑도 몇 달 전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그녀는 저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심지어 프로포즈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 남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하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제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진심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녀의 거짓 연기에 놀아났는가 하는 자괴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오빠 직업도 좋고 집안도 괜찮아서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명함받고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 왜? 근데 멍청한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요리조리 다 알아냈네. 남의 휴대폰까지 보면서 하는데 화가 나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배경과 제가 가진 것들을 보고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노골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본 것에 대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그녀의 적반하장격 태도는 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마지막 도화선이었습니다. 닥쳐.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한테 내 시간을 낭비한 게 후회스러워. 이제라도 네 본색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내 인생 뭐 때문에 발목 잡힐 뻔했는데 아주 살생했다 싶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사라져. 저는 그녀에게 참았던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목소리가 시도록 소리쳤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딴 소리 안 해도 알아서 내 발로 갈 거거든?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부서질 듯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굉음은 마치 우리 관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폭탄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온몸이 벌벌 떨렸고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 믿음, 미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살아겠던 하나는 제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을 남겼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커서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제 눈에서는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나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가져다 버렸습니다. 함께 맞췄던 커플링,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녀가 선물해줬던 작은 소품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그 모든 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고 그녀와 나눴던 대화 기록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이. 그리고 파혼이라는 현실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녀인데 왜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경멸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순진함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5개월 앞두고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제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한동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거짓말과 비웃음이 꿈속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고 저는 잠에서 깨어나도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실감의 고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파혼 후의 시간은 제게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산산조각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죠. 한때는 제 삶의 전부였던 하나는 이제 증오의 대상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 애썼습니다. 함께 맞췄던 커플링은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고 행복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사진들은 찢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선물했던 물건들은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이 그녀와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발버둥 쳤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고 그녀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 기록들도 미련 없이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마음속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악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는 하나가 저를 비웃으며 멍청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알아냈네? 라고 조롱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토록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였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련과 연민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이렇게까지 당했는데도 왜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지?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격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모았던 돈을 하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파혼 후 며칠 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번호를 바꾼 것이죠. 결국 저는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저에게는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은 제게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절망과 자기 혐오의 연속이었죠.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활기 넘치던 김민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발신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박하나 씨랑 아는 사이신가요? 박하나?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제 귀에 다시 들려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낯선 남자로부터. 저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추측이 오갔습니다. 이 남자, 하나의 전 남편인가? 아니면 혹시 그녀의 아들과 관련된 사람인가? 저는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누구시죠? 제 말에 상대방은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박하나 씨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단축번호 1번?
저는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번호까지 바꾼 휴대폰에 아직도 제 번호를 단축번호 1번으로 저장해두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그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휴대폰에 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연락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남자의 말은 제 심장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박하나 씨가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선생님께서 보호자이신 것 같은데 빨리 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응급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제 손에서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증오했던 그녀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아이러니이자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친 듯이 미워했던 그녀인데도 불구하고 제 발은, 제 마음은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에게 미련이 남아있었나? 이렇게나 비참하게 당했으면서도?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제 발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그녀에게 이끄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서울의 밤거리를 뚫고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그녀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녀가 왜 쓰러졌을까? 그녀의 아들과 관련된 일 때문일까?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그녀를 내쫓지 말았어야 했나? 혹시 그녀가 아픈데도 제가 몰아붙였던 건 아닐까? 이 모든 생각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미칠 듯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가 제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증오하려 해도 증오할 수 없는,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녀의 그림자가 제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요. 그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은 저의 상실감에 다시 불을 지폈고 저는 또다시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행한 질병에 대한 가혹한 진실.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발은 저의 이성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의 소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박하나 씨, 혹시 여기 있나요? 방금 연락받고 왔는데. 제 말에 한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고 저는 곧바로 하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침대 위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하나는 온몸에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의 삶의 전부였던 늘 활기 넘치고 생기 가득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연약한 몸뿐이었죠.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증오했던 그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약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미처 다 풀리지 않은 배신감과 분노는 잠시 잊히고 오직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한 의사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그치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박하나 씨가 얼마나 미독하신지 모르세요?
위암이신 것 뻔히 아시면서도 치료를 안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암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위암이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암이라니?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병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에 의사는 잠시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녀의 병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내 그는 표정을 고치고는 하나에 대한 병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미만성 위암입니다. 미만성 위암은 위벽을 파고들면서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암과는 달리 혹이나 덩어리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후가 아주 나쁜 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만성 위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병명이었지만 그의 설명은 제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암은 다른 장기로 퍼져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아마 위암인 걸 모르고 지내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젊디 젊은 31살의 하나가 말기암 환자라니. 충격은 너무나도 커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왔던 이상한 징후들, 즉 수척해진 얼굴, 줄어든 식욕, 잦은 기침들이 단순히 바쁜 업무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고 심지어는 그녀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런 가혹한 병마와의 싸움이었다니. 제가 다가가자 하나는 간신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왜 여기 왔어? 다른 상관도 없는데 왜 여기 왔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하게나마 분노와 함께 저를 밀어내려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미워했던 그녀였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그럼 너는 왜 번호까지 바뀐 휴대폰에 날 단축번호 1번으로 저장하고 있었는데? 제 말에 하나는 고개를 돌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그녀의 눈물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이만 꽁 담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병원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하나의 부모님께서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을 나와 하나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어머니, 즉 예비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가 자네한테 거짓말을 했네. 지가 아픈 거 알고 나서 자네랑 파혼하려고 일부러 아들 하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픈 거 알고 나서 파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토록 잔인했던 그녀의 고백이 사실은 저를 위한,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니. 예비 장모님은 계속해서 흐느끼셨습니다. 자기 아픈 모습 자네한테는 죽어도 보여주기 싫다고, 평생 병수발 들게 하고 싶진 않다면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네랑 파혼한 것을. 그녀는 저를 부여잡고 오열했고 저 또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그리고 하나가 혼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왔을지 생각하니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함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비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치료를 안 받냐고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더욱 비통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갔다는구먼. 하나가 나이도 어리고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만성 위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니 어디 아픈지도 몰랐대. 그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했기에 자신에게 이런 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내시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미만성 위암은 위벽을 파고들면서 자라서 정상 점막과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그 병변이 발견되었고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말기 위암 판정을 차게 못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던 그녀의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병원을 다니느라 바빴던 것이고 회사도 진작에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끔찍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저에게는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헤어질 때 했던 모진 말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지 생각하니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하나의 유언,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하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손은 너무나도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상처 줬는지,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했던 운명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하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가늘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도와주고 좋은 여자 만나. 오빠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그녀의 말에 저는 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 도와달라니, 좋은 여자를 만나라니. 그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혼자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분명 나보다 더 괜찮고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리고 가끔씩 내 생각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것 같으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것 같으니까. 그녀는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억해달라.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나야, 네가 그랬잖아. 결혼하면 입고 싶었던 웨딩드레스, 찍고 싶었던 스튜디오,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너 웨딩 플래너 일을 하면서 매일 다른 사람들 예쁘게 결혼하는 것만 멋진 거 보면서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로 결혼하고 싶댔잖아. 우리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얼른 수술 받자.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제발 수술을 받자고, 우리 함께 꿈꿨던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서 수술은 어렵대. 항암 치료만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녀의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말기암.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니.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하나를 꽉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녀의 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며 힘을 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대신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픔 속에서도 저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하나의 유일한 소원은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료 중에도 가끔씩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며 나중에 꼭 저 드레스 입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꼭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6개월의 항암 치료 끝에 하나는 자신이 입고 싶어 했던 웨딩드레스조차 입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제 손을 놓지 않으며 속삭였던 그 말, 가끔씩 나를 생각해줘, 기억해줘. 그녀는 그 말만을 남긴 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고 힘겨웠던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닿은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하나가 잠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사진 속 하나는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턱시도 입은 내 모습 어때? 괜찮니? 이 모습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네가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잖아?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들, 널 기억해달라는 말, 그거 나 꼭 지킬게. 그러니까 너도 거기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예쁜 모습으로만 지냈으면 좋겠어. 그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여자친구, 연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하나는 아내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마 재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를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가 떠나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가슴이 많이 아려옵니다. 여전히 매일 밤 그녀의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부모님은 내심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제 운명이니 생각하고 하나를 간직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녀와의 추억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자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예비 신부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사연자님께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부디 좋은 생각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